안녕하십니까. 동감의 공감입니다. 오늘은 특허의 권리 범위와 청구항의 구성 요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전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발명과 특허의 의미, 그리고 명세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출원을 할 때 시제품을 미리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실 겁니다. 특허 출원 명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구항이라는 부분에 이 구성 요소라는 걸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청구항의 설명은 그 해당 분야의 업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특허법상에는 당업자라고 표현되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허를 이루는 핵심인 이 구성 요소라는 게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 요소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권리의 범위는 아주 커지게 됩니다. 구성 요소의 숫자가 많아서 아주 복잡하게 되면 권리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한 발명일수록 강력한 발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구성 요소가 작을수록 큰 발명에 가까워지고, 구성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보이는 발명이 권리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특허는 20년간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만들 수 있는 클립이나 가시철조망 같은 예가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철사를 구부려서 종이를 끼울 수 있게 만든 구부러진 형태의 철사 핀, 이게 클립을 설명하는 청구항입니다. 변형된 예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구성 요소가 단 한 가지입니다. 철사. 아주 대단한 발명인 거예요. 편리하게 여러 장의 종이를 끼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고안한 겁니다. 또 하나는 가시처럼 구부린 철사를 본 철사에 계속 붙여서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가시철조망. 이것도 구성 요소가 많아야 두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역시 대단한 발명입니다. 아니, 이 제품이 동물을 기르는 그 얼마나 많은 농장주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었을까 말입니다. 이런 게 큰 발명, 우리 발명인들이 말하는 위대한 발명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구성 요소, 이걸 가지고 이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과 유용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두 가지 발명, 클립과 가시철조망은 그 발명자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줬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게 진정한 발명입니다. 우리 개인 발명가들이 노력해야 하는 그 방향인 거예요. 우리 발명인들은 언젠가는 이런 강력한 발명, 위대한 발명이라고 칭하는 이 간단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개념의 발명을 하는 게 꿈입니다. 단순히 돈을 줬는 게 아니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홍익인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발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분야에서 편리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겠다, 이런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성 요소가 작다는 건 구현하는 게 쉽다는 의미예요. 또 특허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권리의 범위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누군가 변형된 형태로 그 특허를 침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아주 강력한 특허라는 얘기입니다. 독점력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발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한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회로의 설계, 구성 요소가 수십 가지가 되는 이런 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허 등록이 돼요. 그럼 아주 큰 포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는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구성 요소가 작은 경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성 요소가 많은 경우는 이거하고 정확하게 반대예요. 우선 권리 범위가 아주 제한됩니다. 오히려 발명의 내용대로 제품을 만들거나 기구를 만들 때 그 특허에서 제시한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많은 방법. 이건 다시 말하면 그 나름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좀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특허가 등록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구성 요소가 아주 많아서 이 권리의 범위가 대단히 좁은 특허를
우리 발명계에서는 쓰레기 특허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르는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특허가 아주 중요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할 때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체를 만들어서 대중의 눈을 끌고 영업사원들을 단기간에 많이 모아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고만 이런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일단 권리 범위가 아주 좁은, 구성 요소가 아주 많은 이런 추론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특허는 비즈니스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기가 쉽지 않고 침해당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 결정이 나더라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출원을 했다는 표시인 이 출원 번호를 벌써 표기하면서 이미 무리하게 사업체를 가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사업의 지속성보다는 단기적인 부풀리기로 뭔가 미리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과 여러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허 출원이 갖는 의미를 부풀려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정부의 시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중소기업청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같은 걸 신청할 때 이 특허 보유 유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벤처기업의 평가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시책에 따른 자금 지원이나 인증 관련해서도 이 특허의 보유 유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라는 단어는 거의 특허권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문제는 관련 기관에서 이 특허 보유 유무, 특허 보유 숫자 등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특허의 권리 범위에 대한 것은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관에서도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판단을 하겠지만 그 보유 특허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별 영역의 전문가들도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벤처기업 평가나 자금 운용에 관해서 여러 번 신청도 해보고 인증을 받고 지원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청나게 노력한 특허하고 급하게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출원한 이런 특허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평가되는 걸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단지 몇 개 있느냐, 보유 숫자로만 판단을 하더란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은행에서는 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로 제가 자금을 달라고 하고 집행을 하면서 제가 가진 특허의 숫자만으로 예우를 낮춰준 거예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 특허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도대체 뭘 평가하겠다는 건가? 가치는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변리사무소에서 이런 사소한 특허의 출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출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쪽 영역에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이잖아요. 그걸 양심적으로 거부하거나 말리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구별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령인이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출원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달리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특허청에서 심사를 할 때 구성 요소가 많은 출원은 어차피 굉장히 제한되고 좁은 범위의 권리를 발명자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가 부여될 확률이 커집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산업 전체를 제한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신규성은 최소한 가지고 있을 경우 얘기입니다. 그거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거절 결정이 나겠죠. 이 권리 범위에 따라서 특허청의 특허 허여 여부 결정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느낌이 올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는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품들의 개별적인 특허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동차라는 물건과 그 자동차에 대한 특허 자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개인이 자동차를 정말로 만들지는 못하죠. 4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하기도 힘들고 그런 생산 라인을 갖추지도 못하고 설령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장에 내놓을 만한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거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건 특허 기반이 아니라 생산 라인의 문제,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그랜저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의미가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차가 뭐 그랜저만 있나요? 벤츠, BMW 회사도 많고 거기서 만든 차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수천 가지 넘지 않겠어요? 변형된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특허를 가진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현대에 그랜저에 대한 권리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그랜저에 대한 권리를 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그랜다이저를 새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발명이라는 영상에서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4바퀴로 굴러다니는 조향장치를 가진 운송수단 뭐 이렇게 특허를 등록했다면 엄청난 거겠죠. 이거.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에 동반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물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같은 거. 전편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의 개발들과 발전들이 이 특허라는 거랑은 별개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이런 편리함과 이런 문명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술. 발명과는 다소 거리가 먼 거예요. 구성 요소가 작은 발명이 왜 강력한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특허를 원천 특허라고 합니다. 아주 새로운 발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안 자체가 지금은 거의 뭐 불가능의 영역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 특허청 폐지 운동이 이미 1970년대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단순한 구성 요소의 발명, 강력한 발명이 나오는 게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선행 기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개발과 발명에 뭐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새로운 발명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 강력한 발명, 원천 특허라는 이 발명을 모든 발명인들이 꿈꾸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발명계에서도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명은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급변하는 기술 개발 속에서 고안자들에게는 뭔가 독점적인 권리를 계속 줘야 되는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특허들이 등장합니다. 2가지, 3가지 제품들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도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걸 조합 특허라고 합니다. 연필이라는 제품에 이 고무 지우개를 붙인 형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볼펜에 시계를 붙인 형태, 이런 종류의 특허를 말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작은 원천 특허보다는 당연히 좁은 권리 범위를 갖게 되겠죠. 단순히 원래 있던 연필과 지우개를 조합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실용신안이라는 제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독점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기존 제품들의 개선과 개량에 대해서도 이 실용신안이라는 특허 같은 권리를 주게 된 겁니다. 방법 특허라는 것도 있습니다. BM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 약자예요. 원래 특허는 기구나 장치, 설비 이런 것에 부여하는 권리인데 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선점을 한 업체들의 이 방법론에 대해서 특허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2000년대 초반쯤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주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특허 방식이에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출원을 하고 특허 심사를 받는 뭐 그런 형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열풍에 힘입어서 변리사들도 아주 대단하게 치열하게 출원 유치 경쟁을 벌인 거예요. 뭐 비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일반 특허 출원 비용이 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할 때 이 BM 특허는 뭐 400만 원에서부터 한 1000만 원까지도 받고 그랬거든요. 특허도 이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를 다시 정리하면 개인 발명가들은 어렵긴 하겠지만 구성 요소가 작은 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천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강력한 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적으로는 물론이고 이 발명 자체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특허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꾸리고 운영해 나갈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어떻게든 그 틈새를 찾아서 강력한 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발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조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업적인 노하우나
생산 과정에서의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뭐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비즈니스라면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제조업체든 마케팅 업체든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사업적인 영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면 뭐 저도 얼마든지 응원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영업적인 또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추지 못한 분이 거기다가 또 권리 범위가 굉장히 좁은 아주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사업체를 시작해서 많은 자금을 소진하고 뭐 집을 팔기도 하고 주변에서 뜬구름 잡는 사람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진심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발명을 하고 특허를 출원을 하고 특허 등록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특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뭐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또 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야 돼요. 발명계에 오랜 기간 몸담아왔던 저는 이 특허라는 게 일종의 마약처럼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마치 로또처럼 이 특허증이라는 걸 받는 순간에 뭐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자기의 사상이나 고안을 정부가, 특허청이 이 공적인 증서로 특허증이라는 인증서로 만들어주는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주 큰 경험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라 꼭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 특허 등록은 사업적인 성공을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특허라는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허를 바탕으로 뭐 배타적인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그 기간 2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그 특허권의 권리 범위예요.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특허적인 크기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특허청에서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시대적인 상황도 맞아야 되고 자금 여력도 있어야 되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특허로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삼성과 애플이라는 그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로 분쟁을 하는 걸까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다음 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